그때 예전에 뭐 박정희 정권 때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며칠 기한을 줄 테니까 범인 잡아라 라고 해서 잡았어요. 결국 이제 사형 당했는데 이 김교식 선생이 조사를 해보니까 범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시경국장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사람 범인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시경국장 말이 아니 그런 불량자 하나가 뭐 그 사건의 범인이 뭐 어떠고 아니면 어떠고 그런 거 한 명을 죽여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 가지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하더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찬일 이덕일의 종횡무진 영화 역사를 탐하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제가 찬스 무비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종횡무진에 다소 소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청구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7월을 거치면서 7월에 제헌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법의 의미를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우리 또 청구 선생하고 한번 그 법의 의미를 영화를 통해서 짚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법정 영화 하면은 그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시네필 사이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은 12명의 성난 사람들. 할리우드 영화인데요. 1957년에 시드니 루멧이라는 명장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 사실 시드니 루멧은 뭐 형사 서피코라든지 뜨거운 오후, 독데이 애프터눈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같은 그 70년대에 선보인 영화들로 아주 영화사에 우뚝 서 있는 그런 거장이었는데 이 영화가 장편 데뷔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편 데뷔작으로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는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거머쥐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의 법정 영화로 일컬어지는데 국내 법정 최고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정지영 감독의 부러지는 화살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두 영화를 가지고 뭐 간단하게 영화 얘기하면서 한번 미국과 한국의 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고요. 청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해서 할 말이 또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좀 경험자도 좀 들려주시면서 간단하게 그 두 영화에 대해서 그 역사 전문가로서 어떤 소감 내지는 감상평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특히 12명의 그 성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을 거라고 저도 예측하는데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예전에 보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보셨나요? 그 영화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전해줬을 것 같은데 역사학자로서 우선 뭐 영화에 대한 얘기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보니까 1957년도 네. 저기던데 네. 이번에 봤죠. 이번에 추천하셔갖고 봤는데 헨리 폰다가 그렇죠. 제인 폰다 아버지였던 제인 헨리 폰다. 아버지고 얼마 전에 제인 폰다하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오는 뭐 네. 영화 한 편 봤던 기억이 네, 났습니다. 12명의 성난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석궁 테러로 불렸던 실제 그게 그 사건이 벌어졌냐 벌어지지 않았냐 가지고 논란이 있죠. 이제 부러진 화살을 같이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제도에 초점을 좀 맞춰서 봤죠. 네. 성난 사람들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제 처음에 뭐 그 스토리가 참 재밌잖아요. 네. 12명의 배심원이 전원이 이제 유죄든지 무죄든지 하나를 이제 합의해야 되는데 헨리 폰다가 낫길티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길티 유죄를 주장하다가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비판이 쏠리니까 그 배심원들이 뭐 요구하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법 체계에 그러니까 미국 법 체계의 우수한 점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It's always difficult to keep personal prejudice out of a thing like this. Wherever you run into it, prejudice always obscures the truth. I don't really know what the truth is. I don't suppose anybody will ever really know. 9 of us now seem to feel that the defendant is innocent, but we're just
Gambling on probabilities, we may be wrong. We may be trying to let a guilty man go free, I don't know. But we have a reasonable doubt, and that's something that's very valuable in our system. No jury can declare a man guilty unless it's sure.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보고 지금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 법 체계가 과연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그 검사가 수사 기소를 그 독점하고 있고, 그나마 요즘에 이제 수사권이 조금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만, 그다음에 판사가 독점적으로 판결하고, 네. 이 시스템을 당연한 것처럼 알고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과연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각에서는 좀 배심원 제도가 좀 도입돼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일부 뭐 또 시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한 사람, 그리고 뭐 배석 판사까지 해서 세 사람이 어떤 범죄의 향방을 완전히 결정한다라는 것, 사실 뭐 그들이 전문가라는 측면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비전문가들이 뭐 모여서 하는 그 배심 제도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다수의 의견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도입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뭐 네. 사실 이 불어진 화살의 계기가 됐던 대칭 뭐 석궁 테러라고 네네네. 불리는데, 과연 이제 김명호 교수란 분이 네. 성균관대 교수분이 실제로 그 쐈냐 안 쐈냐 자체가 지금 안 쐈다는 거고, 쐈다고 해가지고 4년 징역형을 살고 나왔잖아요. 그런 비판이 상당히 이제 있게 되면서 국민 참여 뭐 재판이란 걸 하긴 했는데, 실시하고는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의 이런 나라의 배심원제와는 달리 네.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국민 참여 재판에서 무죄다라고 해가지고 판사에게 전달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무죄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판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되는 거라 무늬만 배심원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삼권 분립을 지고의 가치로 친다면은, 그럼 사실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배심원 제도라는 거는 판단 자체를, 유무죄 판단 자체를 이제 국민이 내린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국민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고요. 또 하나 배심원제뿐만 아니라 이제 배심제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배심제는 판사 3명 중에 2명은 일반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명만 이제 법조인이 하는 건데, 또 배심제 채택하는 나라가 많아요. 전문가라는 견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사법제도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고, 검사도 뭐 사법고시 패스한 전문가고, 판사도 사법고시 패스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2번 거르는 이 시스템이 네.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판검사들에게 권력이, 이 심판권이 독점되어 있다 보니까 소위 뭐 전관여우다 뭐다 해가지고, 뭐 최근에도 청와대에 그 뭐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로 뭐 이제 그만뒀잖아요. 또 후임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뭐 검판사 그만둔 사람들은 전관여우로 그 잠깐 때가 1년 사이가 뭐 수십억을 벌 때인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후일담을 제가 뭐 어디서 뭐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딴 분야도 우리 전관요우가 심각하지만, 뭐 법조위 분야의 이 전관요우는 순전히 이게 그 검사 판사들이 기소를 독점하고 재판을 독점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 국민 권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당위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법의 문외한이어가지고, 오늘 배심원제와 또 배심제 그 차이를 또 알아서 새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결국에는 이제 법 체계, 그 다음에 제도의 문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구속력이 없는 의견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용이니까 사실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우리가 부여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일정한 그 구속력이 주어지면서 단순한 참고만이 아니고
상당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 쪽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저는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네.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아주 빈민가에 사는 우범지대에 사는 네네. 한 이제 젊은 소년이 범인으로 이제 특정됐잖아요. 네, 스페인계 이제 18세 소년이 이제 친아버지를 이제 살해하는 건데 여기서 이 스페인계라는 것이 또 함축하는 게 있겠죠? 여기서 분명히 인종차별이 들어가는 걸 테고. 그리고 이제 18세면은 뭐 이 친구들한테 18세면은 뭐 성인의 나이인데 어쨌든 스페인계 18세라는 데서 어떤 법에서 아예 접근할 때 좀 그런 차별이 깔려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 영화의 주제의식, 문제의식도 아마 그런 거를 좀 비판하려는 그게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뭐 네. 변호사도 시원찮고 해가지고 네네. 결국 이제 다 유죄로 몰렸고 배심원들도 보니까 이제 다 12명 중에 11명이 네. 다 유죄로 한 걸 갖다 헬리폰다가 나중에 뒤엎는 거잖아요. 그게 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제가 예전에 KBS 라디오에 한 몇 달 고정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김야의 역사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그걸 진행했던 분이 김교식 선생이라고 광복 20년, 광복 30년 뭐 아마 책을 보든지 방송 들으셨든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하고 그걸 방송하면서 좀 가까워져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사석에서 나눴는데 이분 이야기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예전에 뭐 박정희 정권 때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며칠 기한을 줄 테니까 범인 잡아라 라고 해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결국 이제 사형 당했는데 이 김교식 선생이 조사를 해보니까 범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시경국장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사람 범인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시경국장 말이 아니 그런 불량자 하나가 뭐 그 사건의 범인이 뭐 어떠고 아니면 어떠고 그런 거 한 명 죽여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 가지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하더라는 거죠. 물론 저 김교식 선생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저한테 뭐 거짓말 할 이유는 네네. 없는 분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요즘 뭐 약촌 오거리 사건도 네. 다시 재심 나오고 이런 부분을 볼 때 물론 옛날보다는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갖다가 무고한 사람을 이제 범인으로 모는 확률이 지금 이제 과거보다는 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줄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라졌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와서는 또 대형 로펌들 전성시대 아닙니까? 네. 결국 그 당시에는 뭐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 그걸 뒤집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대형 로펌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국민들이 상당 부분 국민들의 의사, 일반 시민들의 의사가 법의 판단에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촛불로 들어선 현 정권에서 그 부분에 전혀 지금 끝날 때 다 됐는데 지금 시도 자체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유감이 많죠. 네, 뭐 사실 저희가 뭐 대한민국 사법 그 체제를 작심하고 비판하는 게 뭐 목적은 아니지만 최근에 그 결과가 나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약촌 오거리 사건이라든지 등등 해서 실제로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재심의 그런 경우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나면서 조금 더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범인이 있어야 돼. 살아 팔딱거리는 놈이 우리 손에 탁 잡혀서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야 된다고.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 잡고 걸고 재판 때리고 집어넣고. 명심해라. 청와대까지 걸린 이벤트다. 여전히 억울한 그런 경우들이 실제 많고 그런 것들이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무조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맹목성을 드러내는 게 현실이고 그런 절대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결국에 12명의 성난 사람들 같은 영화는
웅변하는 거고. 그나마 그쵸? 네네. 그나마 미국은 네. 배심원 제도에 의해서 네. 그 배심원들이 그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그렇죠. 미국은 이제 나중에 시민권 취득하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 중에 하나가 배심원제 네. 그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게 의무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최소한 배심원제는 양식 있는 사람들이면은 그게 이제 그 양식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한국에서 만장일치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몇 프로나 계속 감옥에 있을까. 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저는 이제 부러진 화살을 그 영화 저도 뭐 감동적으로 봤고 그 당시 영화 나오면서 그 당시 아마 MBC인가 어디에서도 MBC인가 CBS에선가도 그 실제로 이 속공을 쐈는지 안 쐈는지를 아마 이제 그 추적 프로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석공을 쐈다 안 쐈다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김명호 교수라는 분이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그 시험 출제 문제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왕따가 돼가지고 왜 동료 교수가 낸 거에 시비 걸었냐 이거죠. 그 다음에에 교수 재임용해서 탈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그 이제 법정에 가져갔더니 또 법정에서도 또 이제 패소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이 이어지고 이어져가지고 석공을 테러했네 안 했네까지 오게 되는 건데요. 저는 김명호 교수를 보면은 소수지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소수 이 가치를 가지고 뭐 좀 살아왔다면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연대에 계셨던 마광수 교수, 네, 저도 지금 마광수 교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어요?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야말로 이심전심이라는 네네네. 거는.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아니 딴 과도 아니고 국문학과에서 상상에 뭘 얼마든지 그럼요.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펼쳤다 그래가지고 수업하고 있는데 검찰이 들이닥쳐서 끌어가서 구속시키고 하는 이런 이제 야만의 시대를 뭐 저희가 살아왔는데 뭐 그때보다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저는 이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은 네. 그런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법체계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조선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수사권을 여러 군데 나눠놨어요. 지금은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에야 겨우 경찰이 뭐 수사 종결권 정도를 갖고 있는 건데 조선은 이제 수사권이 지금의 검찰과 비슷한 조직이 사헌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의금부는 지금 이제 고위공직자 공수처 네.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형조에도 수사권이 있고, 네. 포도청, 지금 경찰에도 수사권이 있고, 한성부, 서울시에도 수사권이 있었어요. 그 다루는 항목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조선 제도가 특이한 게 이걸 갖다가 이 수사 기록을 가지고 죄를 정하는 사유론의 판사는 중인들이에요. 잡과에 합격한, 율과에 합격한 중인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판사가 중인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할 텐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상당한 함의가 있어요. 뭐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사 결과 가지고 판단하는 건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법대로. 중인이 그러니까 사헌부나 의금부는 다 대과에 급제한 양반들이죠. 굉장한 양반 출신들이 한 수사 결과를 갖다가 그 수사 결과물을 가지고 죄형을 정하는 거는 중인들이 하게 하면 이 중인들이 그 법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 부러지는 법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근사한 법을 갖다가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원림 재판 그 웃기는 다 조선은 폄하느라고 하는 네. 얘기지 그런 거 없어요. 그 원림에 마냥 원림 재판했다가 그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사헌부에 가가지고 고발하면 당장 수사 들어갑니다. 그 훨씬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그 500년 장구한 기간 동안에 권력형 부정부패가 별로 없는 거예요. 권력형 이 비리가. 근데 우린 해방 이후 70년 동안 뭐 수를 셀 수도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일본인들이 만든 그 법을 잘못 갖고 와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난번 촛불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 사회 일제 때 이 잘못 이 전맥 때 이런 걸 갖다 전반적으로 한번 손질 보라는 명령이었는데, 아쉽게도 그 요구에 상당히 이제 부족한 것이 뭐 현실이죠. 사실 정구 선생이 이덕일 역사 TV를 통해서 그 조선 500년이 물론 문제점도 많았습니다만은 얼마나 훌륭한 그런 그 미덕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가를 역설을 해오셨고,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서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는 방식으로 권력을 그렇게 집중해 왔고,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겨왔는데, 조선시대는 결국에는 권력을 적절하게 서로 견제해 가면서 권력이 독주하지 못하게, 그런데 지금 저희는 과도할 정도로 기득권자들이 모든 거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결국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국민, 일반 시민밖에 없는데, 결국에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는 미국 영화지만은 그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미국 법 체제의 우수함을 웅변한 영화로 결국엔 평가받았고, 장편 데뷔작으로 베를린 영화제 같은 데도 황금 곰상을 받았고, 또 그 부러지는 화살 같은 영화는 이제 2011년도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램에 있을 때 초대했던 영화였는데, 영화제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일으켜냈고, 법정 영화로는 드물게, 그리고 정지영 감독이 그렇게 흥행 감독이 아님에도 이 2012년 1월인가 개봉돼서 350만에 가까운 대박을 터뜨렸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영화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뭐 이참에 여러분이 12명의 성난 사람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미처 부러진 화살을 보지 못하셨다면 보시면서 두 영화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어떤 사법 체제를 좀 뭐 영화를 통해서 비교하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경험담은 들려주지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바탕 몇 년 전에 겪었던 그러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일대 싸움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갔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